자, 1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주의하셔야겠죠? 축이 위치 시간 그래프입니다. 결국 ST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VT 아닙니다. 그랬을 때 AB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먼저 기억.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운동의 방향이 바뀐다? 그 얘기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잠깐 멈춰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멈춰야겠죠? 그 얘기 무슨 뜻이냐? 얘는 속력이 0인 지점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건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1초일 때 B의 운동 방향이 바뀌냐 물었어. 위치 시간 그래프는 얘가 위치한 그 위치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이번에는 뭘 가리키나요? 그렇죠. 속력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의 지금 속력은 사실상 3이고 마이너스 3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의 속도를 가지며 일정하게 움직이는 친구야. 그 얘기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없어? 없단 소리겠죠?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A의 속도는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프 기울기를 살펴보면 3 증가할 때 이만큼 올라가니까 얘는 플러스까지 적읍시다. 플러스 방향으로 3분의 2m/s만큼 일정한 속력을 가지고 위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오른쪽이든 방향 한쪽으로. 자, 그랬을 때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어. 자, 크기는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요 크기라는 질문에 항상 절대값을 표시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A의 절대값 3분의 2입니다. B의 절대값 1이죠. 누가 더 커요? B가 더 크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다음 0초부터 3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었어. 이동한 거리는 곧바로 그 축이 증가한 Y축만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는 얘는 벡터량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호가 없고요. A는 2m만큼 이동했고 B는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그 크기는 3만큼이므로 A가 B보다 작다. 맞아 틀려?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요. 힘과 운동 단원에서 배웠던 그 F는 ma라고 하는 가속도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이 2kg인 물체에 나란하게 왼쪽으로 20, 오른쪽으로 30의 힘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힘이 작용한 순간부터 이번에는 속력 시간 그래프를 줬네요. 그 말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VT 그래프를 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은 그랬어. 먼저 기억. 2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50이다. 자, 알짜 힘 어떻게 구했나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양쪽의 힘을 전부 부호를 통해서 나타낸 후, 왜? 힘은 벡터니까. 그 다음에 다 합쳤을 때 그걸 합한 값이 알짜 힘이므로 얘는 오른쪽으로 10N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호는 그냥 뭐 합한다라는 뜻의 부호니까 지울게요. 얘는 알짜 힘이 10N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의 알짜 힘을 주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알짜 힘의 크기 50N이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틀렸고요. 그다음 4초일 때 속력 V는 20m/s이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알짜 힘을 알면 뭘 알 수 있다 그랬어? 가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가속도는 알짜 힘을 뭘로 나눈 거? 알짜 힘을 질량으로 나눈 값에 해당하므로 가속도는 현재 5m/s 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는 VT 그래프에서의 뭐가? 기울기가 5다. 그 말은 시간이 4인 지점에서의 속력은 얼마다? 20m/s다. 기울기가 5니까. 따라서 답은
님 맞죠? 그다음 0초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 이건 어떻게 구해요? 이동한 거리는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아래 면적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4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물어봤으므로 아래 면적은 얼마? 40m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80 맞아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3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그때 힌트를 줬었어. 먼저 수평면이 정지해 있는 물체야. 그 위에 사람 B가 가만히 서 있다라고 했고요. 사람 A, 스케이트보드 A, 그리고 사람 A. 얘네 둘은 전부 질량이 있어 없어? 질량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중력 작용해 안 해? 작용합니다. 자, 따라서 일단 기억부터 보면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다. R자임은 어떻겠어? 셋 다 정지해 있다며. 셋이 아니라 요 둘 다 정지해 있다며. 그치? 그러면 당연히 R자임은 0이죠. 그 다음에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A는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로 중력을 받고 있어요. 얘는 A의 중력이죠. 그리고 사람 B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중력의 힘을 받고 있어 없어? 받고 있습니다. 중력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평면에서 지금 이 A, B 두 물체를 끌어올리는 힘은 사실 뭐랑 같은 거야? A와 B의 중력을 합한 값과 같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맞아 틀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이다.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A가 B를 떠받치는 힘. A가 이렇게 설명하면 A가 B를 떠받치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 얘는 완벽하게 지금 A랑 B가 바뀌었으니 무슨 관계예요? 그치? 힘의 평형 관계가 아니라 맞아요. 작용 반작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떠받치는 이라고 되어 있고 누르는 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요 힘을 표시해 봤을 때 어때? 하나의 작용점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A가 B를 그리고 얘는 B가 A를 누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죠? 이것 정도는 좀 해봐야지. 그치? 자, 밀기 전 A, B에 지금 현재 운동량을 준 거고요. 밀고 난 후 A, B의 운동량을 준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밀기 전 A, B의 운동량의 합은 밀고 난 후 운동량의 합과 어떻다? 같다? 요거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쌤이 그렇게 풀어보라고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A는요. 60kg의 질량을 가지고 현재 6만큼의 속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B는요. 40kg의 질량을 가지고 2만큼의 속력을 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두 번째, 밀고 난 후의 속력은 주어지지 않았어. 질량 그대로이겠고 V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 B의 속력은 질량 40kg 그대로인 채로 얘는 5m/s로 바뀌었대요. 자, 결국 66, 360, 42, 80 얘네들을 더한 값이 60 V에 대한 값과 200을 더한 값과 같으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440이고 200 나가니까 60V가 240 결국 V는 얼마인가요? 4m/s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세요. 자, 기억. 밀기 전 후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그랬어. B의 운동량 변화량. 자, 운동량 변화량은 어떻게 구하니? 주의하셔야 될 게 나중 속력에서 처음 속력을 빼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B의 나중 속력에 관한 운동량에서 그 처음 속력에 관한 운동량을 빼줘야 하는 것이므로 200에서 80 뺀 값 120 맞나요? 맞죠? 부호까지 설명하면 오른쪽 맞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V는 4m/s이다. 아까 구했죠? V 4m/s이다. 맞고요. 그다음 미는 동안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맞아? 아니죠. 둘 다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같습니다. 답은 3번. 자,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사실은 내가 이야기했잖아. 얘네는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면 별거 없다. 식이 별거 없다. 라고 했어요. 봅시다. 자, 다음 그림 가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아이스하키 퍽이 골대를 뚫고 벽에 박혀 정지할 때까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퍽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구간 1, 2는 퍽이 각각 골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받는 구간이다. 퍽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2배이다. 결국 벽으로부터 받은 힘이 골대로부터 받은 힘의 2배다라는 사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지금 아래는 속력시간 그래프를 주어 우리가 속력시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얘네들의 속력이 얼마만큼 변했는지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충돌을 했는지,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속력이 변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충돌을 했는지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퍽이 벽과 충돌한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벽과 충돌한 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요때의 시간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구간 1에서의 상황을 한번 뜯어볼게요. 구간 1에서는요. 속력이 5로 달려가고 있는 지금 퍽이 3V로 바뀌면서 충돌을 여기서 멈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 1에서 받은 이거 I랑 좀 비슷해 보이네. 구간 1에서 받은 충격량 I는요. 얘가 받은 힘과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걸렸는지를 나타내면 알 수 있어요. 자, F는 요 F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얘의 2배다라는 관계 알고 있으니까 구간 1에서의 F는 그냥 F이고요. 걸린 시간은 몇 초니? 2t초만큼 걸렸죠? 이게 지금 구간 1에서 받은 충격량이에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기억해야 될 건 충격량은 뭐랑 같다 그랬어?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다. 요 관계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셨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얘네들의 속력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죠? 그럼 변화량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퍽의 질량 모르니 그냥 M이라고 두고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해 볼 땐 항상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 것이므로 나중 운동량은 3mv였고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5mv입니다. 결국 얘는 마이너스 2mv와 같은 값을 가지며 충격량은 2ft로 얘랑 얘는 같은 관계다. 같다. 라는 게 성립되죠.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 한번 계산해 봅시다. 충격량은요. 자, 두 번째 구간에서 받은 힘은요. 마찬가지로 F 곱하기 델타 T인데 얘가 받은 충격량은 2F만큼의 힘으로 지금 시간 얼마나 걸렸니? 얼마나 걸린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델타 T로 한번 놓을게요. 얘는 델타 T만큼 갔을 때 정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 값이므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한번 구해본다면 이거는 그냥 식을 적은 거니까 똑같이 적을게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지금 속력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했어? 3V에서 정지할 때까지로 간 거잖아요. 여기까지 간 거니까. 그치? 그럼 정지할 때 운동량은 0.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3mv 만큼이므로 두 번째 구간에서 받은 운동량의
크기로 나타낸다면 어때? 그냥 절대값 씌워도 무관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요 때의 이 시간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잠깐만요. 어떻게 구할까? 자, 운동량의 크기가 지금 첫 번째 구간이 두 번째 구간으로 바뀔 때 얼마만큼 양이 변했나요? 2분의 3만큼의 양이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 EFT라고 하는 값에다가 2분의 3을 똑같이 곱해주면 얘가 나와야 하므로 결국 결과값은 3FT가 나와야 하니 결국 델타 T는 얼마라는 값이 나와? FF 약분되고 2 넘기면 그렇죠. 2분의 3T라는 게 나오죠. 결국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별거 있어요? 별거 없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한번 계산식을 적어보시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는 관계만 좀 생각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로 좀 어렵게 생겨먹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6번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역학적 에너지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P지점에서의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 H1만큼의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속력 V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mgh1 질량 얼마일지 모른 땐 항상 m으로 나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 물체가 그대로 내려가서 높이 h2만큼의 위치 에너지 2v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물체는 mgh2만큼의 위치 에너지와 2분의 1 m 2v의 전체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결국 어느 지점에서나 역학적 에너지는 동일하므로 두 개는 같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H1에서 H2를 뺀 값이 뭐냐 물었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뺀 값 결국 좌변으로 옮긴 위치 에너지는 우변으로 옮겨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니 정리를 해보자면 mg로 묶인 H1, H2는 자, 2v의 제곱은 4v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m 4v 제곱에서 2분의 mv 제곱을 빼면 2분의 3mv의 제곱이므로 좌변인 H1, H2는 질량 m 약분 해서 2g분의 3v의 제곱이라는 걸 알았다. 결국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는요. 연력학 법칙에 관한 문제였죠. 먼저 그림과 같이 이상기체 A랑 B가 피스톤에 의해 분리가 되어 있고 물체 P를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에 접촉시켰더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열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접촉시켰더니 피스톤이 서서히 왼쪽으로 서서히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A, B 기체의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 단열된 실린더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열이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정된 금속판, 즉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에서의 특징은 뭐였나요? 얘네가 이제 서서히 이동해서 지금 정지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열이 완벽하게 이동을 한 이후로 P 지점과 A 지점에서의 온도가 현재 같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로 남을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면 현재 열평형 상황에 들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단열된 실린더에 들어져 있다라는 말은 열이 당연히 어디에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온도가 같아질 순 없어. 그 얘기는 온도는 같지 않지만 이번에는 얘네가 정지할 수 있었던 이유 뭐 때문이야? 압력이 같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압력이라는 건 면적당 받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면적이 작용하고 있다면 두 개를
누르고 있는 양쪽에서의 힘이 같아져서 현재 정지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압력이 지금 같은 상황이 A와 B에서의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자 라고 한다면 현재 A에서의 기체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지금 B 기체가 A 기체를 미는 것처럼 A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P라고 하는 금속판은 열 전달이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A가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치? 열이 P에게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봐. 자, P는 지금 열 전달이 잘 되고 A가 지금 이상기체야. 그러면 P가 A에게 열을 전달을 해줬다면 A는 어떻게 됐을까?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연력학 법칙에서 열을 받은 물체는 일을 하는 데 쓰거나 본인 전체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죠. 그러니까 결국 Q가 올라갔다라는 건 부피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P와 A에서의 상황은 P가 A에게 열을 준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왜?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그 말은 A에게서 갖고 있던 열이 P에게로 전달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므로 지금 현재 열의 이동 방향은 P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P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압력은 일정하다. 요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금 현재 최종적인 상황이 P와 A가 온도가 같아졌대요. 근데 우리 온도는 뭐랑 뭐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어? 압력과 그렇지 부피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P에서의 압력과 그리고 부피의 곱은 A에서의 압력과 부피의 곱과 같아야 해요. 근데 P랑 A의 상황을 보았을 때 A는 지금 부피가 어떻게 변했죠? 그쵸? 본인의 원래 부피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온도가 같은 지점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A는 압력이 어떻게 됐다는 소리야? 그렇죠? 훨씬 커졌기 때문에 P에서의 온도랑 같아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의 압력은 처음보다 증가했다라고 봐야 하므로 니은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B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건 어떻게 알아낼까요? B의 내부 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해선 B가 지금 받은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근데 B는 지금 열을 받았어, 안 받았어? 열을 받지 않았습니다. 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피가 어떻게 됐어? 팽창했죠? 그러니까 B는 지금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단열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단열 팽창에서의 식은 물체가, 기체가 일을 해주면 본인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였고요. 지금 B의 상황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감소시키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맞아 틀려? 맞았습니다. 답은 몇 번? 2번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8번은 핵융합로에 대한 설명이죠. 결국 핵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핵융합로에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갖다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 입자와 입자 기역을 생성했대요. 자, 가에서의 상황을 그냥 한번 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갖다가 질량수 4자라인 헬륨으로 만들고 나온 입자 기역이 뭐냐 이 말이야.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서의 질량수 또는 양성자의 수, 원자 번호의 합은 어때요? 같아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질량수가 5가 되려면 나머지 질량수는 1이 돼야 되고 원자 번호의 개수도 양성자의 개수도 2개이기 때문에 얘는 양성자가 없는 뭐라는 거 알고 있어? 중성자다라는 거 알게 되므로 입자 기역은 양성자가 아니라 중성자겠죠? 기억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핵융합 전후 입자들의 질량수 합은 같다. 질량수가 무슨 뜻이야? 요거잖아. 양 변에서의 즉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수 합은 항상 같아요. 그러나 달라지는 건 뭐야?
질량이 약간 결손되어서 두 번째 반응 후를 만들었을 때 튀어나오는 에너지, 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결국 반응 전에서의 질량, 전체 질량이야, 전체 질량. 전체 질량에서 반응 후 전체 질량으로 이 질량이 미세하게 감소했어. 그 미세 감소한 질량이 빛의 속도 c 제곱의 영향을 받아 비례하는 에너지로 뒤바뀌게 되고, 이 에너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형태는 사실 태양으로 이야기하자면 빛이라든지 열에너지의 형태예요. 근데 지금 나에서 실험한 건 뭐냐면 요 소멸할 때 발생한 감마선이야. 결국 튀어나온 요 빛이 뭐 때문이냐 그 얘기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만나서 함께 소멸할 때 뭘 내뿜으니까 미세한 질량을 빛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에너지로 갖다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감마선 자체가 뭐예요? 질량 결손된 에너지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자, 9번 문제는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양자수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진동수 FA, B, C 세 개를 준 겁니다. 자, FA, FB, FC는 각각 3에서 2, 4에서 2, 3에서 1로 떨어지는 진동수고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진동수는 뭐에 비례한다? 에너지와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식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자, 먼저 기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기억. FA는 H분의 E2 빼기 E1이냐 이 얘기를 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는 상수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동수를 곱하면 에너지라는 거 알 수 있지? 요 E2에서 E1으로 떨어지는 이 에너지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요 때의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야. 요게 E2에서 E1으로 떨어지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FA에다가 하를 곱하면 사실 뭐야? FA가 발생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쪽 방향으로 넘겨서 표현을 한다면 좌변은 뭐가 되느냐? E3에서 E2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되고 E2에서 E1으로 떨어지는 에너지보다 지금 작냐고 물었어. 어때? 요 크기는 요 크기에 어때요?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죠? 그러니까 기억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파장은 진동수가 FC인 빛이 FB인 빛보다 짧다. 자, 파장의 경우는 어때요? 요 에너지 공식을 파장으로 표현한다면 빛의 속도 C는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진동수가 높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커지죠? 반면 파장이 짧아질 때 에너지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동수가 큰 빛은 파장이 오히려 짧다는 거야. 자, FC랑 FB의 파장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FC랑 FB의 진동수 자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화살표의 길이가 어때요? FB, FC, 확연히 FC의 진동수가 훨씬 크죠. 그러나 파장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파장은 요거에 완벽하게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파장은 FC가 FB보다 짧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N은 3인 상태에 있는 전자는 진동수가 FB에서 FA인 빛을 흡수할 수 있다. 자, FB 빼기 FA인 진동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요 조만한 여기를 비교하는 거죠. FB에서 FA를 뺀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4에서 이 3을 뺀 값만큼의 진동수가 나오느냐 그 얘기야. 자, 그런데 N은 3인 상태에 있는 전자는 이 빛을 흡수하여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 N은 3인 지점에 있는 이 친구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으면 N은 4로 건너뛸 수 있어 없어? 건너뛸 수 있죠? 그러니까 흡수한다는 건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니까 건너뛸 수 있냐 그 얘기야.
만약 이 에너지보다 훨씬 더 작은 에너지를 쥐어줬다면 얘는 절대로 건너뛸 수 없어요. 왜냐?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에너지가 전부 양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을 가져야만 항상 올라갈 수 있어. 그것보다 부족하면 못 올라가는 거고요. 그것보다 많이 넘어선다면 4인 지점보다 5인 지점으로 더 건너떨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야만 5로 올라갈 수 있어. 그 얘기는 완벽하게 지금 4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줬기 때문에 얘는 N은 4인 상태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흡수해서 건너뛸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10번 문제는 뭐 별거 없죠. 상온에서 실시한 고체의 전기던조성에 대한 실험입니다. 나무 막대와 규소 막대를 준비해서 회로를 구성한 뒤 나무의 양끝 또는 규소의 양끝에 연결한 후에 전압을 증가시키면서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걸 본 거예요. 자, 실험 결과 A는 전류가 흘렀고요. B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그럼 A는 나무랑 규소 중에 뭐야? 실리콘, 반도체죠? 규소고요. 그리고 나무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A가 규소, B가 나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은 나무가 규소보다 좋다. 맞아, 틀려? 틀렸죠? 규소가 훨씬 좋고요. A는 규소 막대를 연결했을 때의 결과이다. 맞죠? 전류가 흘렀으므로. 그 다음에 상온에서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의 수는 나무 막대에서보다 규소 막대에서보다 크다. 맞아요? 전도띠로 전이한 전자의 수,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전류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요 전자의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잖아. 나무 막대는 전자 아예 없고요. 규소 막대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D것은 틀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은 고체 A, B, C를 줘놓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A, B, C의 특징을 한번 보자면 A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체는 부도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간격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 물체는 도체입니다. 그다음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띠 간격이 부도체와 도체 사이인 이 친구는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기억 A는 부도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금속 도서는 B를 이용하여 만든다. 금속은 대부분 도체 상태의 것들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B로 만든다. 맞고요. 반도체 칩은 불순물을 첨가한 C를 이용하여 만든다. 반도체는 불순물을 첨가하였을 때 그 띠 간격이 훨씬 더 줄어든다. 그 얘기는 전기가 더 잘 통한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므로 불순물을 첨가하면 훨씬 더 잘 이용해서 만들 수 있겠죠?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12번 문제는요. 물체의 자성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12번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는데 사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의 어떤 특징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별거 아닙니다. 자, 일단 A, B, C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 하나이고요. 실험을 진행했을 때, 즉 스위치를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얘네가 어떤 자기력을 미치는지를 본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될 건 먼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외부 자기장을 끌어당기는 힘을 미치는 자성체는 어떤 거였죠? 그래요. 강자성체, 상자성체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즉 자석이 주변에 자석이 있을 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끌어당기는 자기력을 미치는 건 강자성체, 상자성체야. 반면 반자성체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어 밀어내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중에 자성을 기억하는 건 사실 어떤 것밖에 없어. 강자성체밖에 없어요. 그 말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성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없어져 나갔을 때 얘네들은 자석이라는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소리야. 그러나 옆에 강자성체가 있다면 상자성체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를 시킬 것이고 반자성체는 오히려 밀어내는 자기력을 형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이 여기 스위치를 열었을 때의 상황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스위치를 닫았을 때 그 말은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A와 B, C 모두 자기화가 돼요. 먼저 A랑 B는 끌어당기는 자기력을 미쳤대요. 그럼 A랑 B는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중에 하나겠네. A랑 B는 강자성체, 상자성체 중에 하나고 C와 A는 반대로 밀어내는 자기력을 미쳤대. 그러니까 C와 A 둘 중에 하나는 반자성체라는 소리야. 그러면 A랑 C 중에 반자성체는 누굴까요? A는 이미 B랑 끌어당기는 자기력을 가졌어. 그 말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반자성체야? C가 반자성체라는 거 알아냈고요. A랑 B는 아직 강자성체, 누가 강자성체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 스위치를 열었을 때의 상황 봅시다. 자, 스위치를 열었더니 A랑 B는 여전히 끌어당기는 자기력을 미치고요. B랑 C는 밀어내는 자기력을 영향을 미친대요. 자, 중요한 건 반자성체라고 하는 애는 C 하나뿐이야. 근데 반자성체 하나만 갖다 놓고 스위치를 열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반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던 거야? 옆에 여기 지금 실험 과정이 사실은 두 개의 자성체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 C 주변에 강자성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외부 자기장에 반대되는 자기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A랑 B 중에 누가 강자성체야? B가 강자성체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B가 강자성체였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았다가 열었을 때 여전히 그 자성을 기억하고 이 강자성체의 영향으로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모두 자기화가 될 것이므로 B가 강자성체라는 거 알았으면 A는 상자성체, C는 그대로 반자성체 이런 식으로 자성체 모두 특정 지었습니다. 오케이? A가 상자성체, B가 강자성체, C가 반자성체.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자, 기억. 먼저 기억은요. 5점에서 원형고리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그냥 이 실험 과정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 판단해봐라 라는 겁니다. 플러스는 여기고요. 마이너스가 여기예요. 그럼 원형고리에서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원형고리에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면 자기장은 어떻게 형성돼? 오른손 법칙에 따라 자기장은 이쪽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걸 알겠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다 라는 거겠죠?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B는 강자성체이다. 맞죠? 아까 B라는 강자성체에 의해 A는 끌어당겨졌고 C는 밀어내졌으므로 B는 자성을 기억하고 있던 강자성체였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억의 크기는 기억의 크기는요. 강자성체와 반자성체 간의 크기야. 그리고 니은의 크기, 상자성체와 반자성체 간의 관계야.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중에 누가 훨씬 더 자기화가 많이 돼? 말 그대로 강하게 자기화가 되는 강자성체가 자기화가 훨씬 상자성체보다 많이 되겠죠? 따라서 기억의 크기가 니은의 크기보다 당연히 큽니다. 당연히.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이겠죠? 자, 13번도 마찬가지로 자성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먼저 그림 가는 철바늘을 물 위에 띄웠더니 회전하여 북쪽을 가리키는 모습을 나는 플라스틱 빨대에 자석을 가까이 하였더니 빨대가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기억. 가의 철바늘은 자기화되어 있다. 왜 자기화가 되어 있을까요? 북쪽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자기화가 되었고요. 심지어 철바늘은 자기화가 된 곳과 같은 방향으로 얘는 지금 나침반이잖아 사실. 그치?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됐으니까 철바늘은 강자성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플라스틱 빨대는 반자성체이다. 어떤 물체가 자석, 즉 자기화,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밀어내졌어. 그러면 얘는 강, 상, 반 중에 누구? 반자성체다. 맞는 내용이죠. 따라서 답은 5번. 자, 14번 문제는요. 어떤 문제인가요? 전자기 유도에 관한 문제였죠. 자기장이 변화하면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걸 알고 있느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자기장을 방해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성되는 걸 알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자, 먼저 금속고리가 T는 0초일 때 종이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요 자기장은 균일할 뿐더러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이 자기장 영역에 플러스 X방향으로 들어가는 금속고리를 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0초일 때와 1초까지 그리고 3초부터 4초까지 각각 속력이 V인 등속도 운동을 한다. 즉 시간에 따라 같은 속도를 가진다. 즉 시간에 따라 같은 이동거리를 갖는다 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는 거고요. 1초에서 3초 사이에는 고리면이 자기장의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90도만큼 본인이 회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준 겁니다. 오케이? 자, 먼저 기억. T는 0.5초일 때 금속고리의 유도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T가 0.5초일 때의 상황은요, 0초일 때와 1초일 때의 그 사이 지점에 이 금속고리가 들어간 상황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금속고리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변화했어?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유도전류는 이 변화하는 자기장을 방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걸 오히려 감소시키고 싶어 할 거고요. 따라서 전류는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걸 알고 있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걸 알게 되므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2초일 때에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느냐라고 물었어. 자, 1초에서 2초일 때의 상황은요. 지금 현재 자기장이 전부 들어서 있습니다. 결국 균일한 자기장에서 얘는 그냥 균일한 자기장 내를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결국 자기장이 변화해 안 해? 변화하지 않죠? 그 말은 유도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맞아요. 얘가 어떻게 움직이건 간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있으면 결국 자기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유도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귿. 이 디귿 문제만 조금 까다로웠을 거야. 자, 디귿은요. 금속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0.5초일 때랑 3.5초일 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 자,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0부터 1초일 때까지 3부터 4초일 때까지 각각 어떤 운동을 한대?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여러분들 등속도 운동 그래프 많이 봐서 알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결국 시간에 따라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0초에서 1초 상황까지는 지금 높이가 L만큼인 금속고리가 통과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3초에서 4초까지는 금속고리의 높이가 2L인 지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어? 움직이는 이동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니까 지금 시간에 따라 플러스 X방향 쪽으로 이동한 그 속도는 같고 그 시간에 따라 움직인 이동 거리도 같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어. 요걸 잘라서 보면 쉬울 것이다. 잘라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자, 높이가 L인 친구가 예를 들어 어떤 시간이 지났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요 이동 거리가 지금 뭐 0.5초니까 L인 지점에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하니까 그걸 더 잘라가지고 한번 볼게요. 더 잘라서 한 4분의 L 지점까지 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분의 L 지점까지 왔을 때의 상황은 요 0에서 1초일 때의 상황은 지금 현재 자기장이 변화하고 있는 폭이 요만큼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치? 그러나 두 번째 3초에서 4초일 때의 상황은 이번에는 높이가 어떻게 돼 있어? 높이가 2L인 지점으로 생겨 먹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이동 거리를 움직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얘도 4분의 L만큼 간 지점에서의 폭을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소리였어. 그러니까 얘는 폭이 요만큼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장이 변화하는 그 양이 0.5초일 때랑 3.5초일 때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하냐? 누가 더 극변하게 변하냐? 그 말이었어.
누가 더 많이 변해요? 그쵸?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4분의 1로 놓았을 때의 그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봐도 사실은 이쪽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누가 더 커? 3.5초일 때가 0.5초일 때보다 그 변화하는 자기장의 양이 더 크므로 전류의 세기도 훨씬 더 급변하게 변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1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먼저 3단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넘어갈게요. 3단원은 파동에 대한 설명이었죠. 파동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파동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기본 요소 하기 전에 파동의 종류도 한번 나눠봤었죠. 매질이 있을 때에 움직이는 찬성파, 그리고 매질이 없어도 움직일 수 있는 전자기파,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구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질의 이동 방향과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수평이면 종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파동의 기본 요소를 볼 때에는 우리가 주로 횡파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횡파로 기본 요소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그려졌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파동입니다. 자, Y축은 그 파동의 변이, 즉 매질의 변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파동이 얼마만큼 동안 위치를 흘러갔는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파동의 기본 요소는 이 파동이 머리 끝까지, 머리 꼭대기에 와 있으면 이 위치를 우리는 마루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가장 아래 지점, 골짜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 파동은 골에 위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또는 한 파동이 한 번 반복할 때의 그 길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거 지워버립시다. 파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파장은 그리스어로 람다라고 적습니다. 이것도 파장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파장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파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떼가지고 또 옆에다가 붙여지는지 그걸 판단해서 그 길이가 파장이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폭이라는 건 어딜 가리켰죠? 그쵸? 여기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 진동 중심으로부터 골까지를 가리키는 거라서 마루에서 골까지 아니에요. 그 절반까지의 거리, 그 길이가 진폭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치라고 되어 있는 가로축을 이번에는 시간으로 바꿔본다 라고 한다면,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파동이 한 번 반복할 때까지 걸린 시간, 결국 한 번 반복할 때까지 그 걸린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그쵸? 주기라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했고요. 이 주기는 사실상 뭐랑 역수관계에 있다 그랬어? 그쵸? 진동수랑 역수관계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한 번 반복했을 때의 그 시간이 주기라면 약 3초 동안 이 파동이 한 번 반복했다 라는 걸로 설명이 되지만, 요걸 갖다가 그대로 진동수로 표현을 하면, 진동수라는 건 1초당 얼마만큼 진동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아까 한 번 반복했을 때에 만약 3초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1초의 시간 동안 이 파동은 3분의 1번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진동수와 주기는 항상 역수관계를 가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파동의 속력. 이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된다 그랬죠? 그렇죠? 파동이 한번 진행할 때 그 길이를 그 시간으로 나눠준 걸 요 파동의 속력이라고 하고, 사실상 주기분의 1은 뭐기 때문에, 진동수이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은 사실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동의 기본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파동의 성질 크게 몇 가지. 처음엔 세 가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뒤로 가서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총 네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성질? 파동이 반사할 수 있다라는 성질. 그리고 파동은 매질이 달라지면 뭘 한다? 굴절을 한다라는 성질. 그 다음에 파동이 장애물을 만나면 뭘 할 수 있다? 휘어지는 회절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두 파동이 만나면 두 파동은 뭘 한다? 간섭을 한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파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중에서도 이 15번 문제는 뭐냐면요. 파동의 기본 요소에 대한 걸 알고 있는지와 파동이 매질이 바뀌면 뭘 하는지, 굴절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림 가는 매질 A와 B에서 X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똑같은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나타낸 거래요. 근데 바뀐 게 지금 뭐야? 사실 매질 A와 매질 B에서의 모양을 그려놓은 거니까 지금 매질만 바뀌었지 파동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파동이 매질이 바뀌면 굴절을 한다. 즉 뭐가 변한다? 속력이 변한다. 요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야. 됐지? 자, 그러나 우리가 속력이 변한다는 건 이해했어. 그런데 이 파동의 진동수는 변한다 했어 안 했어?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파동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진동수가 아니라 파장이라는 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고, 왜냐면 진동수라는 건 나만의 템포야. 나의 템포는 내 성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나가고 있는 그 환경이 바뀌면 나의 보폭 자체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빡빡하게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내가 잘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이동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 보폭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어. 그 얘기는 내 속도도 느려진다는 거야. 반면 뭐 아이스링크장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탁 트여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내가 마음껏 이동할 수 있어 없어? 마음껏 이동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훨씬 빨라진다. 즉 보폭이 커진다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에서의 상황은 파동이 바뀌지 않은 채로 매질만 바뀌었습니다. 결국 속력은 당연히 변화했겠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주기도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림 나는 가의 순간부터 매질 위의 점 P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요. 매질 A에서 지나가는 파동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매질 A를 지나가는 이 나 그래프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뭐야? 이 파동이 한 번 지나갈 때까지의 그 시간이지. 그러니까 A를 지나갈 때의 이 파동의 주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주기는 매질 A나 B나 사실상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통해 파동 매질 B에서의 주기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습니다. 주기는 얼마로? 0.2초다라는 걸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파동이 움직인 그 위치죠. 결국 뭘 알 수 있어? 이 파동이 한 번 반복하는데 그 걸린 위치, 즉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파장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얘는 한 파장이 얼마로 나와? 7에서 3 빼니까 그쵸? 4cm다 라는 걸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파동의 속력은 사실 어떻게 구해? 그냥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눠주면 되니까 얘는 4cm만큼을 0.2초 만에 간 것이므로 이 파동의 속력은 얼마인가요? 20cm/s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16번 문제는 전반사에 대한 설명이죠. 전반사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자, 일단 전반사라는 말 뜻은 전부 반사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나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아니죠. 특정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 자, 일단 파동이라는 건 매질을 통해 전달되죠. 그러나 그 매질이라는 건 두 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굴절률이 훨씬 큰 밀합 매질과 굴절률이 작은 소합 매질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는 사실 상대적인 거야. 자, 굴절률이 크다는 얘기는 좀 더 빡빡하게 들어서 있다는 거고, 얘네들이 밀집하게 들어서 있다라는 거니까 밀합 매질로 설명할 수 있고요. 굴절률이 작으면 그 반대로 조금 더 설렁설렁 지나갈 수 있는 소합 매질이 된다. 그 관계는 상대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국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이어져야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어? 그쵸? 굴절률이 훨씬 큰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이어져야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고요. 입사각이 뭐보다 크면 이 매질에서의, 그치? 요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임계각이다 라고 부른다 그랬죠? 임계각보다 훨씬 큰 조건을 만족시키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매질이 여기가 입사각이 굴절률이 크고 여기가 굴절률이 작다고 해볼게요. 그럼 매질의 경계면을 수직으로 만족시키는 선, 이 선이 뭐라고? 법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선까지 그렸어요. 자, 이 상태로 어떤 빛이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작은 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만족시켰어? 안 시켰어? 만족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입사각은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니까 여기가 입사각이죠. 입사각이 뭐가 될 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지점일 때의 그 입사각을 뭐라고 부른다? 임계각이다 라고 부른다 라고 했고, 그 임계각보다 훨씬 더 큰 입사각으로 진행을 하면 이 파동은 전반사일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게 전반사의 조건이었죠.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오면, 자, 그림과 같이 입사각 세타로 물질 B에서 물질 A로 입사한 단색광 P가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여 결국 전반사를 시켰다라는 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켰다라는 거고요. 일단 B와 C의 경계면에서 똑같이 입사각 세타로 입사한다라고 했고, 굴절률은 누가 더 크다? A가 C보다 크다. 결국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A와 B의 경계면에서 이 전반사한다라는 조건을 한번 차차 생각해 봅시다. 자, A에서 B로 이어졌을 때 이 단색광 P는 전반사 했대요, 안 했대요? 전반사 했대요.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전반사 조건을 만족시켰다 라는 것이므로 B와 A 중에 굴절률이 더 큰 건 누구? 그쵸? B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야 되니까. 따라서 니은은 맞아 틀려? A가 B보다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요. 자, 세타는 A와 B의 임계각보다 작다.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먼저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가는 거 만족했어. 그 다음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 되는 걸 이미 만족시켰다라는 게 요 세타로 주어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매질 A와 B에서의 임계각은 사실 요 세타보다 훨씬 작았던 요 각도로 주어지는 것이고, 이 임계각보다 세타는 컸으므로 전반사가 일어났다. 따라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P는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 하냐 물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B에서 C로 진행하는 요 단색광 P는요. 첫 번째 조건 만족시켜 안 시켜? 만족시키죠? 밀합 매질에서 소합 매질로 갑니다. 그런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지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A와 B에서의 굴절률 차이는 요만큼이고요. B와 C에서의 굴절률 차이는 요만큼입니다. 오케이? 자, 이 굴절률에 있어서 차이가 뭘 나타내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똑같이 예를 들어 매질의 경계면을 이렇게 두고 B가 여기, 그리고 A가 여기, C가 여기, 이러한 환경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오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은 세타의 크기로 입사하고 있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A와 B의 경계면에서 이 세타로 입사한 단색광은 이미 전반사 했어, 안 했어? 전반사 했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이야? 이미 세타가 A와 B의 경계면에서 가지는 임계각을 훨씬 넘겼다는 거야, 안 넘겼다는 거야? 훨씬 넘겼다라는 거겠죠? 따라서 세타는 지금 A와 B 사이의 임계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임계각이라는 게 뭘 가리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와 B는요, 굴절률의 차이가 B와 C에서의 굴절률 차이보다 어때요? 훨씬 작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굴절률에 있어서 차이가 크면 그 굴절하는 양상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A와 B에서의 굴절각을 90도로 만들어내는 요 입사각은 요 정도였어. 그러나 B와 C는 굴절률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입사각이 훨씬 더 작아도 굴절을 쉽게 잘 시킬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굴절률의 차이가 크면 훨씬 굴절이 잘 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마한 입사각으로 더 많은 굴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이 90도를 만들 수 있는 입사각이 A와 B에서가 더 크다는 거야. B와 C에서가 더 크다는 거야. A와 B에서 훨씬 크다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즉, 작은 입사각으로 훨씬 더 큰 굴절각을 만들 수 있는 건 B와 C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결국 임계각은 A, B보다 B, C에서의 임계각이 훨씬 작습니다. 더 굴절을 많이 시킨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세타만큼의 입사각으로 충분히 전반사 시킬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전반사 시킬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디귿 맞아, 틀려? 디귿 맞습니다. 답은 4번. 자, 17번 문제는 전자기파에 대한 내용이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자, A는 마이크로파고요. B는 가시광선이래요. 그리고 C는 초음파라고 합니다. C는 전자기파야, 아니야? C는 전자기파 아니라 초음파, 즉 음파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자기파 아니에요. 자, 먼저 A, B, C 중에 모두 종파이다. 맞아요, 틀려요? A랑 B는요, 얘네들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무슨 파야? 횡파예요. 얘는 초음파이기 때문에 종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A, B는 종파 아니죠. 틀렸고요.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자, 진동수는 뭐에 비례해? 에너지에 비례하죠.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 중에 에너지가 더 큰 거 누구야? 가시광선이겠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B가 A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C가 진행하려면 매질이 필요하다. 자, 종파 중에서도 이 초음파는 매질이 있어야만 진행하는 뭘로도 구별할 수 있어? 탄성파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즉 물이라든지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소리를 쳐봤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복이 필요한 거야. 우주복에서 뭔가 신호를 보내서 소리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든 아니면 신호가 없을 때 그 우주복 앞에 있는 그 유리판을 맞대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든 그런 식으로 요 종파를 전달해야겠죠. 따라서 매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니은 디귿 맞아요. 니은 디귿이 정답인 4번이 되겠죠. 자, 18번은 간섭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간단하게 보강간섭과 상쇄간섭 조건 한번 보고 갑시다. 먼저 보강간섭이 될 때의 그 조건은 요 위상차라고 하는 델타 값이 어떨 때 만족시킬 수 있죠? 그쵸? 파장의 어떨 때? 정수배가 될 때, 즉 M값은 0일 때도 괜찮아요. 같은 거리에 있을 때에는 위상이 같으므로 보강이 되고 또는 반파장의 또는 반파장의 짝수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보강간섭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쇄간섭은 어때요? 상쇄간섭은 요 델타값, 즉 위상 차이가 어떨 때에만 일어나? 이번에는 그렇지 반파장의 무슨 배일 때만?
홀스베이 때만 일어난다 라고 하므로 보강과 상세를 이런 식으로 기억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따로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간섭 조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스피커 AB에서 동일한 진동수에 소리가 같은 위상으로 발생한다. 진동수가 같다고 하고요. AB에서 발생한 소리는 P에서 뭘 한다. 보강 간섭을 하고 Q에서 뭐 한다. 상세 간섭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기억. 중첩된 소리의 진폭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보강 간섭은 진폭이 합쳐져서 훨씬 더 커지는 현상이 보강 간섭에 해당하는 것이고 진폭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상쇄되는 그런 지점을 상쇄 간섭이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진폭은 어디가 더 크겠어요? P가 더 크겠죠. 맞고요. 그다음에 AB에서 발생한 소리의 위상은 Q에서 서로 반대이다. 위상이 반대일 때 일어나는 건 뭐였어? 요 상쇄 간섭이었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B에서 발생하는 소리의 위상만을 반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먹었고 이렇게 생겨먹었던 이 파동을 위상을 반대로 한다라는 건 같은 시간 동안 모양이 반대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까지는 여기 P에서 보강 간섭하던 이 파동은 P가 반대로 바뀜으로써 P 지점에서 위상이 어때요? 반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상쇄간섭 할 수 있어 없어? 상쇄간섭을 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해결해 주기도 했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일단 광전관에다가 빛의 3원색에 해당하는 같은 세기의 단색광 ABC를 비추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빛의 3원색은 어떤 게 있죠? 빨간색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 이렇게 세 가지가 빛의 3원색에 해당합니다. 요 세 가지 색깔을 전부 합쳤을 때 나타나는 색깔은 무슨 색이야? 색깔은 회색이지만 흰색이고요. R과 G를 섞었을 때는 무슨 색이? 그렇죠? 노란색이 나타나는 것이고 R과 G를 섞었을 때는 그렇죠? 우리 자홍색이라는 빛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자홍색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블루와 그린을 섞으면 청색과 녹색을 섞은 것이기 때문에 그쵸? 청록색이 나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게 빛의 3원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속반에 비친 빛에 따라 측정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요 실험은 지금 사실 뭘 나타낸 거냐면 광전 효과를 나타낸 거예요. 자, 광전 효과라는 건 뭐죠? 일단 기본적으로 금속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람수가 있고 그 이람수는 요 고유 진동수라고 하는 진동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된다라고 했었고 요 금속판에다가 특정 진동수의 빛을 쪼여주면 뭐가 튀어나오는 현상?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가리켜서 광전효과라고 하며 광전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선 이 이람수보다 어찌해야 돼요? 그쵸? 훨씬 더 큰 진동수를 쬐어줘야만 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는 현상을 가리켜서 광전효과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금속반에 비춘 빛을 지금 A, B, B, C, A, C, A에 따라 전류가 흘렀는지 안 흘렀는지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은 거야. 오케이?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 진동수가 금속판의 이람수보다 크면 전자가 튀어나오고, 즉 전류가 흐르고, 작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비춰준 빛들이 다 뭐야? 빛의 3원색입니다. 그러면 이 빛의 3원색들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따져봅시다. R, G, B 중에 진동수가 가장 큰 거. 누구였나요? 이제는 좀 기억해야 돼요. 진동수가 훨씬 크다라는 건 1초에 진동을 여러 번 한다라는 것이고 그건 블루 색깔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럼 반면에 파장이 훨씬 더 긴 건 누구였죠? 진동수가 크면 잊지 마세요. 진동수가 크면 파장은 오히려 짧습니다. 즉 블루 색깔이 진동수는 크고 파장은 짧고
그리고 그의 반대로는 파장이 더 긴 건 누구다? 빨간색이다 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게 RGB의 특성이죠.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금속의 이함수보다 훨씬 커야만 전류가 흘러요. A랑 B를 비춰봤더니 전류는 흘렀대요. B랑 C를 비춰봤더니 전류는 흘렀대요. 중요한 건 누구야? AC를 비춰봤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금 현재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함수에 해당하는 진동수보다 컸단 소리야, 작았단 소리야? 지금 진동수가 훨씬 작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RGB 중에 하나가 A, B, C에 해당하는 거였잖아. 그쵸? 근데 B, 블루가 가장 진동수가 컸고요. 레드가 가장 진동수가 작았어요. 그럼 결국 진동수가 작은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은 두 개를 비췄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A랑 C는 누구랑 누구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쵸? R과 G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블루였으면 블루가 들어가 있었으면 진동수가 가장 큰 게 블루이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흐르는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전류 세기가 0인 조건은 R과 G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A와 C는 R과 G 중에 하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B는 뭐라는 거야? 파란색, 블루 색깔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 진동수는 B, 블루 색깔이 뭔진 모르겠지만 R과 G 둘 중에 하나보다 크냐 물었어. 커요, 작아요? 크죠?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요. 니은은요. 니은의 기억은 I0이다. 이걸 보기 위해선 A랑 C가 지금 아직까지 R인지 G인지 몰라. 그런데 둘 중에 진동수가 더 큰 건 G이기는 해. G이기는 한데 이 진동수가 큰 G를 쪼여줘 봐도 전류가 흘렀어, 안 흘렀어? 안 흘렀죠. 그러니까 A가 R이든 G든 전류가 흐르겠어, 안 흐르겠어? 안 흐르는 겁니다. 니은도 틀렸어요.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A와 C를 함께 비추면 A는 A랑 C야. A랑 C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냥 R과 G 두 개야. 얘네를 비추면 자홍색으로 나오나요? 아니죠. R과 G를 비추면 노란색으로 나온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디귿은 틀렸죠. 따라서 답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 문제는요. 아까 광전 효과는 사실 빛이 파동이라고 알고 있었던 빛이 입자였다라는 성질을 확인했던 광전 효과였어요. 이번에는 입자인 줄 알고 있었던 물질도 뭐였다? 파동이었다라는 걸 설명해주는 드브로이의 물질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질파는 파장, 그리고 운동량, 그리고 이렇게 상수,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해서 이게 드브로이 물질파였죠. 자, 운동량은요. 질량과 속력의 곱으로 나타내어지고 이 식은 다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각 축이 파장과 속력으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파장과 속력.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기억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자면 A와 B의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때, 즉 P의 값이 같을 때 파장이 누가 더 짧냐라는 거 물었어.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면 요 식에서 보면 운동량의 크기가 같을 때 물질파의 파장은 A랑 B 중에 누가 더 크냐 그 얘기야. 운동량의 크기가 일단 같으면 파장도 어떻게 써요? 요건 상수값이고 운동량 일정하면 파장도 당연히 일정하겠죠. 따라서 A, B, C 누군들 파장은 전부 같습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A, B의 물질파 파장이 같을 때, 자, 파장이 같은 건 무슨 뜻이야? Y축이 전부 같을 때의 상황이지. 그때의 속력은 누가 더 크느냐?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크겠어? 그쵸? 속력은 지금 A가 C보다 작다, 즉 C가 더 크다. 맞죠? 니은 맞고요. 마지막으로 질량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이 질량은 사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파장과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요 파장과 요 속력을 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y값은 파장이고 x값은 속력이다 이 말이야.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c값으로 주어지겠죠. 이 c값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질량분의 하야. 근데 하는 다 계속 일정하잖아요. 결국 A, B, C는 뭐가 다르다는 소리야? 질량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A, B, C를 나타내는 값이 전부 뭐로 나와져 있는 거야? 요 상수값인 n분의 1로 드러나 있는 거고, 우리 사실 이거 그 연력학 법칙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로 간다 그랬어? 이쪽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량이 크면 요 값이 훨씬 크면 클수록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질량분의 1이 더 큰 값이 C다. 그 말은 질량 자체는 누가 더 작아? C가 훨씬 작고 질량 자체로 따지면 누가 훨씬 커?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B가 C보다 작다. 맞아요? 아니죠? 니은 틀렸어요. 디귿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평가고사 문제풀이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번 한 학기 동안 물리원을 다 끝낸다라는 게 잘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막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을 테고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는 아직 처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충분히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셔서 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오답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올라가셔서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